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예창 조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임입니다. 네, 이번에 남북예창 세트를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서 시청자분들 찾아뵙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밝고 부드러워졌다고 봐주시겠죠? 네, 달라진 세트 분위기처럼 남북예창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한반도와 관련한 뉴스, 이슈는 넘쳐났습니다. 가장 큰 이슈로는 북한이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해소됐다면서 방역 승리를 선언한 건데요. 여기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에서 보낸 전단지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면서 강력한 대남 보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대북 전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다. 과학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아닙니까? 네. 먼저 김종환 기자가 정리한 영상을 보시고 이슈엔 한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 연설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영내에 유입되었던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최대 비상방역체계 도입 91일 만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새로 발생한 발열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2일부터의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정상방역체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유입됐다는 현실 앞에 솔직히 착잡한 심정이었다며 국가위기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털어놨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감염자가 급증하는 눈앞의 위기는 나라의 운명이 이대로 결단나는가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내다보며 최대로 각성하고 결사적으로 분발해야만 하는 매우 다급한 국가 최대의 위기 사태였습니다. 더욱 눈길을 끈 건 김여정 부부장의 연설. 김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역시 고요를 알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김 위원장의 애민 정신과 리더십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남쪽에서 보낸 대북 전단이 코로나 유입의 원인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적 의식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를 괴뢰, 불멸의 주적이라 부르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동족보다 동맹을 먼저 쳐다보는 것들,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측에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색다른 물건 운운하면서 대북 전단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경로로 지목했었는데요.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 발언으로 남측에 책임을 돌리는 걸 공식화한 셈이 됐어요. 네, 북한이 대북 전단을 지목하면서 보복을 공언한 건 외부의 적대 세력을 설정해서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김 여정 부부장 연설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열 속에 심하게 앓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최고 지도자도 고통받는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이 우리에게 보복을 거론한 만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겠냐는 건데요. 네.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이 경계선을 넘을 경우에 북한군의 조준 사격이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조만간 시작될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더욱 수위 높은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김 여정 부부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준 것도 참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총비서를 대신할 제1비서직이라는 직책을 신설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노동당 제1비서에
김여정 부부장을 거론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만큼 강렬한 연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의 한반도 이슈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온 사드 얘기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중국이 우리를 굉장히 압박하는 듯이 느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산불 얘기가 있었는데요. 중국이 이번엔 사드 운영에 제한을 둔다는 것을 하나 더 들어서 이른바 사드 산불 일환이라는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사드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문제이지 중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는 만큼 전 세계를 짓누르는 핵 위기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6일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북핵 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핵 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서울을 다녀갔는데요. 이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구테우스 총장은 원폭의 날에 이 지구촌 핵 위기를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슈엔 한반도 이번에는 지구촌 핵 위협은 지금 어떤 수준인지 또 그 가운데 북한의 핵 능력은 어떤지 김정환 기자가 계속해서 짚어봤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인구 35만의 해안도시 히로시마에 미군 B-29 전략폭격기가 우라늄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습니다. 약 14만 명이 숨졌고 초토화됐지만 일제는 여전히 버텼고 사흘 뒤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폭 팬맨이 떨어지고서야 항복했습니다. 77년이 지나 폭탄이 떨어진 시각 원폭 희생자 위령식이 엄수됐습니다. And crises with grave nuclear undertones are spreading fast from the Middle East to the Korean Peninsula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원폭의 엄청난 파괴력은 이후 핵무기 개발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인류 절멸의 공포감이 높아졌고 1970년 세계 최초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가 탄생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줄이고 다른 나라들은 금지하는 것이 핵심. 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또 NPT에서 탈퇴한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입니다. 20세기식 고전적인 지정학의 위기가 다시 도래를 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20세기 방식 같은 그런 이제 무력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핵 능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핵 보유 능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는 각 국가들이 아마 지금 같은 이게 신냉전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좀 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지 않을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22년 현재 전 세계 12,705기의 핵탄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90%를 차지하고 북한도 20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토가 아시아 쪽으로 확장한 것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자국의 핵무기를 크게 증가할 그 계획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이제 그 핵 미보유국들 인정을 받지 않은 이란이나 이제 북한 같은 나라들도 이런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핵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5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핵무기 10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기에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도 보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단순하게 영병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 700kg에서 800kg 정도 생각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까지 고려해서 볼 때는 이게 한 3톤까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중간 기술 수준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영변만 가지고는 한 30개, 그다음에 강선이나 다른 지역을 포함했을 때 한 70개에서 100개. 지난 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한 NPT 10차 회의. 러시아의 핵 위협과 중국의 핵 증강,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나라마다 입장차가 너무 커 결과 문서를 채택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핵 능력 국가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핵 보유국과 동등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 비보유국들은 그러면은 자신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 위협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각국의 입장 차이들이 이제 씨줄 날줄로 얽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강대국들은 신냉전 국면 속에 핵무기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우리 안보 환경은 더욱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모습입니다. 이번 폭우에 북한이 사전 통보도 없이 급하게 환강댐 수문을 열면서 우리 군남댐도 수문을 모두 열어서 유입량에 준하는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군남댐에서 방류하는 수준을 보면은 북한에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폭우에 올해 농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분주한 북한의 모습 함께 보시죠. 평양 시내를 관통하는 대동강 일대. 집중호우로 강물은 경보 수위 가까이 차올랐고 강변 인도는 물에 잠겼습니다. 대동강의 경보 수위는 9.2m인데 10시 현재 그 수위는 8.45m에 달했습니다. 7일부터 영향을 준 장마전선으로 평양시와 평안도를 비롯해 황해도,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35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기상경보를 발령한 뒤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별 강수량과 피해막의 종력을 실시간적으로 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정확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력 생산과 농작물 보호에 노심초사하지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 수력발전소는 옹벽을 새롭게 포장하고 저수지 둑을 2m나 높게 쌓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최근에 여기 금진강 상류에도 3일 동안에 700mm 이상의 무더기비가 내려서 저수지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구조물들을 위협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수확 시기가 다가온다며 농작물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지만 거센 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배수로를 정비하고 새끼줄로 농작물을 보호하며 알곡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포전들은 조금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랑도 더 깊숙이 떼어주고 갯고기를 꺾어주기야 아래 처지기를 실수하게 책임져로 하여 이 폭우와 이 빗바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상수문국은 16일까지 곳곳에 폭우가 내리겠고 서해안의 만조와 남서풍도 겹쳐 홍수와 해일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예고해 큰물 피해와 식량 생산을 둘러싼 북녘의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말과 학생용 책가방, 그리고 식기구,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이곳은 북한의 인민소비품 전시회입니다. 지난 6월 김정은 위원장이 허리띠와 치약을 치켜들면서 품질이 이게 뭐냐며 질책까지 했던 일이 있었을 만큼 북한에서는 요즘 소비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공업 기술 혁신에 애를 쓰고 있고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생산과 품질 제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최신 유행의 책가방, 여심을 끄는 천연 재료로 만든 화장품, 그리고 다양한 옷들이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모두 15만 점에 이르는 생활 필수재를 선보인 평양 이외에 함경남도, 평안남도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소비품 전시회입니다. 평가 기준은 인민들이 많이 찾는가, 인민들이 평가가 어떠한가, 이렇게 인민들이 요구를 기준으로 놓고 평가 사업도 하고 평가 사업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민소비품 전시회는 1984년 8월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 경공업 제품 전시장을 현지 지도한 뒤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직접 제품을 사용하는 인민들의 평가를 받아 경공업의 생산성과 질을 개선하는 게 전시회의 목적입니다. 평가 기준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원칙으로 원료와 자재를 국산화하거나 재활용한 제품은 가산점을 받습니다. 자기 지방의 원료에 의거해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많이 출품한 창성군과 곽산군, 향산군과 정주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심을 챙기기 위한 소비품의 생산은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최대 경제 과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최근엔 기술 혁신도 강조하는데요. 이 공장은 지식형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보급실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상반년에도 1만 2,600건의 새로운 과학기술 자료들을 구축해 나왔습니다. 또 8.3 인민소비품 전시회와 맞물려 매해 진행하는 기능공 경기대회를 통해 사회주의 정신이 강조된 기술인 양성 사업을 펼쳐나갑니다. 개인별, 작업반, 직장별로 이 순위를 정확히 가르고 여기에 따라서 청화 사업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사회주의 경쟁 청화에 포함시켜서 기능공 양성 사업이 전 공장적인 사업으로 모두의 관심 속에 진행되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품을 생산하고 한편으로는 경공업 기술의 성과와 경험을 쌓으려는 북한 나름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흥겹게 춤을 추는 이분들, 바로 평양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노인들입니다. 네, 북한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모두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노인 한 분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노인 공존입니다. 내 생각은 한 10년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다라면 또 그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북한 역시 기대 수명은 갈수록 늘고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젠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도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는 식량난에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층인 노인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전국 노병 대회를 앞두고 6.25 참전 북한군 노병들이 평양에 집결했다. 대대적인 환영 속에 대회장에 들어선 노병들. 전투기들이 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다. 비단과 국가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르며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이날 북한 매체는 노병들을 일일이 챙기는 김 위원장을 집중 부각했다. 대회에 이어 양덕온천 문화휴양지까지 찾은 노병들. 코로나19 종식 선언 전이었지만 모두 마스크를 벗고 온천욕을 즐겼고 각종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모습도 전파를 탔다. 그리고 노병들은 이러한 혜택들이 모두 김 위원장의 애민정신, 국가의 배려라고 입을 모은다. 야, 내가 진짜 이런 데 어떻게 왔겠는가. 원스님의 그런 배려에서 노병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언덕에 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다 울었습니다. 너무 감정해서 잘 웁니다. 이 같은 노인 우대, 노인 복지는 노병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북한 당국은 주장한다. 2015년 준공된 평양 양로원은 대표적인 국가복지기관으로 각계각층의 노인들이 이곳에서 국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한다. 63살 난 이 할머니는 평양 양말 공장에서 일했고 그보다 5살 우인 이 할머니는 소녀 시절 소학교 교원으로
그리고 79살 난 이 할머니는 온화한 연구기관에서 실험공으로 한생 일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폭신한 이꽃 이불, 만삼 담요, 고운 치마 저고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난방과일과 기관 보약제들도 받아안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것 같은 북한의 노인들. 하지만 이는 실상과 많이 달라 국가양로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게 탈북민의 증언이다. 당국이 주는 혜택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를 키울 때는 양로원이란 게 가면 그저 죽을라 가는 거나 같이 성한 사람들도 직장에 배급도 없고 이런데 양로원은 무슨 어떻게 국가에서 대주겠어요? 뭐 많이 주겠어요? 죽지 못해 숨다리를 하는 거지. 실제 북한에서 노인들은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들과 함께 여전히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 대상이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그 정권을 지키고 체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나서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국가의 공공기금을 만드는 그런 노력은 아직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 외부로부터의 국제 지원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 동포 원조 뭐 기금 이런 기금 조성의 방식으로 보충하려는 그런 구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고령화가 무척 빠르다는 점이다. 이미 2004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지금은 10%에 육박하며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5년 안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35년 북한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초고령화 사회는 북한 인구 중에서 약 20%가 65세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략 북한 인구를 2,500만 명이라고 보고 20% 이상이면 약 500만 명 정도잖아요. 13년 정도 이후에는 그 거의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이제 노인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 당국도 2007년 연로자 보호법을 만드는 등 고령 인구 부양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로자 보호법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국가가 사회보장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는데 현실에선 이 법이 종이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우리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연로연금조차 지급받지 못한다고 한다. 저 같은 경우도 연료보장 받고 연료보장비를 잘 못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 연료보장 사람들 돈도 주지 못한다 그게요. 여기에 노인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역설적으로 북한 사회의 시장화다. 1990년대 배급이 중단된 이후론 장마당이 실질적인 주민들의 일상을 좌우하는데 국가의 연로연금을 받더라도 그 액수는 한 달에 북한 돈 700원, 소비 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탕 한 알이 100원세예요. 그러면 700원 내다 탄다 해도 사탕 7알을 탈 돈이에요. 그게. 근데 배급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노인들이 살겠어요. 장마당이란 것도 내가 솔직히 말해 기운이 있어야 장마당에 나가죠. 잘 먹지도 못하고 장사 미천도 없는 게 어떻게 장마당에 나가겠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 즉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유엔 인구기금 보고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명. 여성 1명이 평생 자녀를 2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인데 북한이 2,500만 명가량인 현재 인구라도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한다. 그러나 출산율은 심지어는 전체주의 북한 당국의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2010년 이후에는 뚜렷하게 이 삶의 질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즉 이제 북한도 시장화나 아니면 주민들의 뭐 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으로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자식들을 적게 낳으려고 하고 잘 키우려고 하는 이런 이렇게 중위소득 이상 발전된 국가의 출산 의지 이런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등을 내세우는 북한이지만 중산층이 등장하는 등 계층 분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노인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장기화된 대북 제재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부양자인 자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자식들이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해요. 최근에는 엄마는 우리를 키울 때는 국정 가격으로 키웠지만 우리가 지금 부모를 모시는 이 시대는 야미 가격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폭 정신을 해라. 그러니까 자칠로 죽으란 소리란 말이야. 자폭이란 게.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도 더러 있다고 한다. 또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지만 폭우로 인한 당장의 피해도 우려된다. 원래 이제 그런 특히 전염병이나 이 경제 위기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데 특히 이런 수해나 아니면 가뭄이나 이런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왔을 때 1차적으로 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게 이들 노령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이제 그런 하층의 노인들을 이제 양로원이라고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여성동맹이나 아니면 이제 각종 사회단체가 그들의 생계나 생활을 좀 돌보도록 하는 어떤 사회 부조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사회단체가 하도록 되게 독려는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최근엔 김일성 주석이 과거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60세는 청춘, 90세가 환갑이라는 말을 활용하며 노인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60 청춘 90 환갑을 노래하며 여생을 보내는 연로자들의 희열과 낭만의 웃음소리는 수도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고령 인구의 생산 활동 역시 국가 경제 기반이 탄탄할 때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동단계 운동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국가의 운동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라고 선전하는 북한. 하지만 북한 역시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인구 문제에 직면한 만큼 어떤 해결 방안들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본 본토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은 오키나와 섬이고요. 그 다음으로 큰 섬이 제 뒤로 보이는 이 사도섬입니다. 네, 이 사도섬이 올 초부터 우리와 일본 사이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최근 들어서 논란이 더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이 섬에 사도광산이란 게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동원이란 우리에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여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다가 서류심사에서부터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일본은 사도광산 추천서에 일제 강제동원 기간을 빼는 등의 꼼수를 부렸었는데요. 이에 맞서 남한의 민간단체 연구자들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소속 연구자들이 사도광산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념과 갈등을 넘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손을 맞잡은 현장, 윤진 기자가 이를 취재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고급 스키장과 유명 온천이 곳곳에 있어 일본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니가타현.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북서쪽으로 2시간 30분 정도를 더 가면 사도섬이 나옵니다.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시기 구리와 철 같은 전쟁 물자를 제공했고 현재는 관광지로 운영 중인데요. 유명 만화 영화의 배경으로 나온 광물을 선별하는 선광장도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에 제출한 추천서 목록에 이 선광장이 없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모두가 기피하는 위험한 광산 노동에 1200에서 1500명가량의 조선인을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이런 좁은 구멍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로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려 하지만 사도광산 주변 구석구석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ここは仕事が終わって帰ってくるとここは第四総愛寮という強制連行された人たちの寮です。 조선인 117명이 머물렀던 기숙사터는 수풀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는데요. 조선인 강제동원의 산물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된 건 뜻밖에도 사도섬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직접 조사한 덕분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한 담배 판매소에서 조선인 명부를 처음 발견했고 주민들은 사비를 들여 한국으로까지 피해자를 찾아다녔다고 하는데요. タバコの配給所ね、それから韓国の人が来たってことを承知しましたね。その労働実態が大変だってことも人から聞きましてね、ああこれは調査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と。 지난 4월엔 사도 조선인 노동자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증언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ただし証言は絶対に大事なので私は9月の議会でも証言にみんな耳を傾けましょうということはもう一度強調するつもりでおります. 하지만 양심적인 현지 주민 일부만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할 뿐 사도광산 유적 안내문 그 어디에도 조선인이 끌려와 일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이처럼 여전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최근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도쿄역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이풍해입니다. 이풍해. 어디시오? 건주리 출신입니까? 남한의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산하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 소속 연구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광산 현장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을 조사하고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재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8년 남북의 민화협은 역사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일제청산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남북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코로나19 상황은 길어져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최근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원전 떠난 사람들. 필요가 있다. 다만 북측은 직접 오지 않았고 조선 총련에서 강제동원 역사를 조사해온 연구자들이 참석했는데요. 광산과 박물관 등 곳곳을 함께 찾아다니며 힘겹게 일했던 조선인의 흔적을 살펴보니 어느새 마음이 뭉클해져 옵니다. 저희가 지금 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당시에 여기까지 끌려온 부분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강제노동 역사는 뿐만의 역사도 아니고 남만의 역사도 아니고 분남이 함께 해야 되는, 함께 풀어갈, 함께 알고 가야 될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양측은 관동 대지진 100주년인 내년에는 추도식 등의 다양한 행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북쪽에 있는 분들도 참석하시고 남쪽에 있는 우리도 참석하고 또 일본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남북일이 공동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또 과거사 문제를 진정한 민족 화해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슬픈 역사이긴 하지만 그런 현장을 통해서 우리끼리 만나서 그런 정을 맺어가면은 통일이란 것이 뭔가 먼 것이 아니라 이 눈앞에 있는 이 사람하고 나는 통일을 해서 만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갈등을 넘어서 민족의 아픈 역사 앞에 함께 맞잡은 손. 2020년 많은 논란 속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와 같이
강제동원을 왜곡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남북이 힘을 모아 바로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 얘기가 나오는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북한의 장애인 실태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북한의 장애인은 얼마나 되고 또 이들은 사회에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유튜브로 전해드리는 남북의 창, 남북의 짤 코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살았어도 그렇게 장애인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 누구 장애인 하나 있다 하면 야, 자는 저거 어떡하겠니? 저 엄마 아버지는 얼마큼 속상하겠니? 이렇게 하고 우리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들은 그도 한다는 소리가 다 내 죽기 전에 자 먼저 죽어야 자도 좋고 나도 좋겠는데 그렇다. 솔직히 내가 나았다 뿐이지 우리 사회주의자가 없으면 얘네들이 있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집중호우로 남북 모두 물난리에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비가 또 온다고 하니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이런 때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돕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김일성 주석 지시로 건설을 시작한 지 41년 만에 북한이 함경북도 어랑천 3호 수력 발전소를 최근에 완공했습니다. 댐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참 장관인데요.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남북의 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